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천안아산역 근처에서 보한의원이라고 하는 한방신경정신과를 조금 더 열심히 보려고 하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도 그 대전대학교에 그 신경정신과 총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서 학교 수업할 때마다 이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저 때하고 또 다른, 저들은 진로에 대해서 저 때보단 좀 더 고민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드는데, 오늘 특히 이제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진로 멘토링을 기획해서 또 좋은 이야기 들려줄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돌이켜 보면 본과 4학년 때 참 막막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본과 4학년 때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한의사가 되긴 될 건데 한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막막해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선택했었던 진로는 이제 우선 병원에서 정신과 수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었죠. 그래서 정신과 수련을 받고서 로컬 일반 한의원을 개원을 해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신과 환자만 집중해서 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 시간적인 배려를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MNL 심리치료라고 하는 이제 심리치료를 배우고 조금 더 상담 치료를 겸하는 한의원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심리치료의 바탕이 MNL 심리치료인데, 이 MNL 심리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을 중시하는 심리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이미경 이사님 이야기해 주실 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1분, 2분에 걸쳐서 하나의 사건들을 소개받으면서 지나가지만, 그 사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되어지기 힘든 그런 어떤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경 이사님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가 되실 여러분들은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경 이사님의 삶을 보면서는 이미경 이사님은 어떤 인연으로 이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30년 이상 진행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나에게 그런 어떤 인연이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굉장히 울분에 차고 분노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미경 이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평화롭다는 거, 눈빛이 너무나 서글서글하고 좋으시다는 것에서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갈 세상과 닮은 모양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미경 이사님이 자신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런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이 운동을 하는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좀 더 평화롭게 우리 사회에서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다르게 사건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 사건으로 절망하고 또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의 법안이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진화되는 사회를 향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운동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정말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하단전의 힘이 강한 분들이구나. 정말 아랫배에 힘 딱 주고 일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의사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우리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우리는 참 행운스럽게도 이런 분들을 도울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죠. 나의 진료실에서. 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은 대부분이 오래 묵힌 상처인 경우에 신체화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신체화된 고통은 다른 여러 양방의 의과적인 어떤 과에서도 해결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또 한의원까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하고 그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다 보면 정말 그 소중하게도 몇십 년이나 묵혔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건들을 나이가 든 환자분이 저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한 인간이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흘려보내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좀 더 평화롭게 나아가지도록 그걸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한의사라는 직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떤 이제 행운을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은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도 자주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기는 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한 번쯤은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진료실에서 적어도 내가 진료를 하는 몇십 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흘려보냄을 뭐 한 10건 정도만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어도 이 얼마나 참 개인의 삶이 또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의학에 대한 사랑, 또 한의사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성폭력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전반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큰 사건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작은 사건들이 중첩되어짐으로써 그게 큰 사건 하나의 사건과 거의 동일한, 또는 그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뭐 죽음이나 또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협을 받은 어떤 일, 또는 그런 신체적 상해를 받은 일, 성폭력과 같은 그런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트라우마 이벤트 이외에도 우리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뭐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나 살인이나 또 뭐 화재, 강간, 폭행과 같은 여러 주요 인생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드린 슬라이드에는 교통사고라는 것도 있죠. 이 교통사고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교통사고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경상의 교통사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로컬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의원에 오시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어디가 뭐 절단됐다거나 뭐 뇌에서 출혈이 있다거나 뭐 이 정도의 분들은 잘 오실 일은 별로 없으시겠죠. 대부분이 뭐 후방추돌로 경추염좌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크기가 작았다고 해서 그 사고로 인한 그 사람의 반응이 모두 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도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만큼의 상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는 걸까?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분에게는 정말 마이너 라이프 이벤트가 축적되어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에게 오셨던 이제 환자분들 중에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울분, 그리고 막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어떤 막 뭐랄까요, 부당함에 대한 이렇게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막 적체되어 있었던 때,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는 어떤 분은 직장 상사나 또는 자기 친형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늘 부당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잘 찾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우리 모두에게 있을 법한 일들이 반복되고 중첩되어지던 중에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사건에서 증폭되어지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마이너 트라우마, 마이너 라이프 이벤트와 연결된 정서들이 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고 처리 과정 중에서의 어떤 가해자나 또는 그 처리한 분들의 어떤 부당한 행위,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그 해당 사건을 보되 해당 사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일생의 사건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같이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지금의 여기에서 호소하는 그 사람의 정서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볼 때 우리가 큰 사건들을 처리하기가 좀 쉬워진다. 근데 큰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환자가 그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환자가 호소하는 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들을 더 주변의 상황들, 개인적인 개인력을 좀 더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 외에도 이렇게 마이너 라이프 이벤트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 중엔 애착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애착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하나의 카테고리라서 여기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부모님께 비난을 받았다, 또는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적당한 시기에 제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애착 트라우마라고 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 또한 이렇게 어떤 죽음에 준한 어떤 위협적인 일을 겪은 것 못지않게 한 인간을 굉장히 전생애적으로 파괴하는 트라우마더라 라는 인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착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요즘은 많이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지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돌이켜 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 거죠. 누구나 뭐 그때 그랬을 수 있어. 너희 엄마 바빴으니까 너한테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지. 뭐 그런 일로 그래. 할 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그 일들의 중첩이 한 인간에게는 정말 한 회, 일회에 받는 큰 트라우마 못지않은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DSM-5라고 하는 이제 정신과의 진단에서 가장 이제 상용되어지는 진단 체계에서는 트라우마를 받게 되었을 땐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트라우마의 상황들이 자꾸 이제 플래시백처럼 떠올라져서 재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또 공포스럽고 불안하다 보니까 과각성되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막 항진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어느 시점부터는 또는 트라우마 당시에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회피해져 있고 좀 둔해져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제 성폭행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여성 피해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럼 그때 너 그냥 소리치고 거기서 나오지 왜 거기 있었어? 너가 심적으로 약간 동의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발이 없냐? 뭐 손이 없냐? 그 사람 치고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제 그 뇌신경, 이제 뇌과학이 왜 인간은 그 상황에서 그래질 수밖에 없는가를 이미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고 하는 스테판 포지스의 이론인데 1993년 정도부터 나왔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이론은 아니고 그렇지만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는 우리가 다미주 신경 이론이 실려 있지 않고 그냥 교감신경 반응,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인간은 교감신경 반응, fight or flight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배우고 있죠, 아직도. 그런데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1차적으로는 사회적 연대를 시도하려고 한다.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해본다. 그런데 그 방법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교감신경 항진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까 그 어떤 그 남성 가해자의 혀를 물어버렸다고 하는 그 경우는 파이트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또 많은 수의 이제 그 성폭행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의외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꽁꽁 얼어버린 듯한 그런 상태로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지스가 이야기한 미주신경 중에 배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파이트하거나 플라이트 할 수가 없어요. 파이트하거나 플라이트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위험해요. 그러면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한 가장 뭐랄까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체로서. 그런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프로즌 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얼어붙어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는지조차 모르게 그냥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랬던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요. 너 그때 뭐 했어? 소리를 질렀어야지. 뛰어나왔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후에 자기도 돌이켜보면 너무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 나는 왜 그거밖에 안 됐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는 프로준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전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프로준은 나타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후에도 그 이제 프로준 반응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프로즌 반응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파이트 올 플라이트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내 안에 가둔 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화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가둬져서 잘 분출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두통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트라우마에서 있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나열하자면 인지와 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옆에 보시면 자아 기능의 약화, 뭐 자존감의 저하, 그다음에 생존자 죄의식, 그다음에 대인관계의 손상, 강렬한 불신감, 배신감과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의 DSM-5에서는 5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5개가 ASD,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것이고요. PTSD는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근데 이제 PTSD의 진단 기준이 과거에는 좀 더 긴 기간 이후에 뭐 6개월 이후에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1개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오셔서도 자기 이제 PTSD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달 이내라면 우선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해서 더 만성화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또 치료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한 달 이전의 환자분들에게는 그 한 달 이내에 한 달이라는 진단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급성 스트레스 사건이어도 한 달 이내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걸 정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막 있은 다음에 온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주면서 당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응성 애착 장애라든가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아까 애착 트라우마와 관련된 진단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에는 크게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는 우리 그 온강대학교 강영원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명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이 단계대로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가 안전의 장 구축인데요. 안전의 장 구축이라는 것은 치료자와 환자 간의 안전의 장 구축이에요. 이 환자는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게 다시 2차적인 가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만은 안전하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그리고 너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의 안전의 장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그걸 하는 것이 이제 한방 심리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안전의 장 구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봤을 때 중요한 건 그 이질감의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분들은 오셨을 때 아까처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어도 별일 아니게 툭툭 털어버리고 갈 텐데 나만 그래. 라는 그런 이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치료자가 전문가로서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교과서에 이런 증상들을 겪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런 정도의 일을 겪었을 땐 이런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어떤 그런 그 치유 단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우리 치료자가 개발을 해주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뭐 이런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학대라든가 또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건에 그냥 같이 매몰되어져 가지고 그 사건에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당신 너무 운이 나쁘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환자의 리소스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같이 그 큰 사건에만 매몰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치료자는 정말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한 한 인간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해내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뭐랄까 극복해내려고 하는가에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리소스를 발견을 하는 것이 안전의 장 구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장 구축을 정성스럽게 한 다음에는 이 안전의 장 구축이 충분히 되어졌을 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흘려보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로컬 한의원에서는 막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한 분들이 로컬 한의원으로 오는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아까 이미경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묵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왔었던 한 여성도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딸이 20대 후반의 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나 본인 남편이나 그냥 이제 딸을 위로해 주면서 적당하게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소송을 할 것이다. 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다 걸었고 민사 형사 소송에서 다 승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딸은 나는 정말 한국에 살기 싫다 하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50대 중반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기가 굉장히 괴로웠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중에 저하고 이제 몇 차례 한 서너 차례의 안전의 장 구축. 아, 이 선생님이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겠구나 라는 그분의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야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엄마의 반을 제가 담고 저의 반을 또 제 딸이 담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게 지금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엄마 아빠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눈치채지도 못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 엄마 아빠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0년 만에 30년이 아니죠. 9살이니까 50대 중반이면 4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라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 딸에게 이렇게 간 거 아니냐. 딸의 엄마의 반을 딸이 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딸도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조금 비합리적이죠. 내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딸이 당했다? 약간 비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 중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감독관적인 눈으로 약간은 어린아이적인 성숙하지 못한 눈으로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딸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에게 다시 한번 어른의 눈을 50대 중반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으로서의 어른의 눈을 가진 분으로서 그 사건을 관찰해 보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울먹하시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9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인 50대 중반인 어린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오열을 하시면서 흘려보내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흘려보내기를 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십 년 묵힌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흘려보내기 과정을 정말 평화롭게 같이 옆에서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른의 눈을 가지고 관찰을 해봤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아까 4단계 중에서 이제 흘려보내기 이후에 받아들이기라든가 받아들이기 이후에 통합하기가 이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의 치료에 있어서 4단계이지만 4단계 중에 이 2단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다 흘려보내고 나면 마치 이제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고자 하는가 하는 통합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자로서 안전의 장 구축과 흘려보내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안전의 장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마인드풀리스와 러빙 비잉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NL 심리치료라는 것을 저는 공부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마인드풀리스 앤 러빙 비잉니스입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라는 건 아까 우리가 마음의 방을 잠깐 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기억과 감각 등을 어떤 비판이나 평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게 마인드풀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만이 마인드풀리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치료자인 우리가 항상 마인드풀리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인드풀리스 상태에서 환자의 빛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집중, 이게 러빙 비잉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존재의 고귀하고 존엄하고 빛남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분들의 리소스를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리소스를 발견을 하는 게 한방 이제 심리치료에서의 부정거사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사건에 집중을 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 사건에 같이 매몰되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리소스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고 리소스를 끌어올려 보다 보면 그 환자가 어느새 평온해진 자기 자신이 그 트라우마 사건을 평온해진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되고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리소스가 약해진 상태에서 트라우마 사건을 쳐다보면 환자로서도 해결책을 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최대한 많이 우리가 발견해주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그 리소스적 경험들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그러다 보면 환자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건에 매몰되어져 있을 때하고 조금 다른 어떤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거사라는 게 우리가 심리치료의 용어는 아니고 한의학적 용어잖아요. 정기를 복돋아서 사기를 물리친다라는 건데 이게 심리치료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기를 트라우마를 조금 잠깐은 없애라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잠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놓아둔 상태에서 정기 리소스를 많이 강화한 다음에 그 트라우마 사건을 우리가 다시 통합해서 보자라는 것이 부정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빙 비잉스와 마인드풀리스의 틀 속에서 트라우마를
조금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놓고 리소스를 강화해서 합의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진로 멘토링과 관련돼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작년 강의를 하면서 한 학생으로부터 들었던 피드백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 학생이 제가 아까 말했던 하단전이라는 용어를 듣더니 한의학 용어는 왜 이렇게 좀 구태의연하냐. 하단전이 뭐냐, 하단전이. 그냥 센터링이라고 하든가. 그 하단전이란 용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무당이라고 무시당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의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너희 한의과는 뭐 하는 거야? 뭐 맨날 미신적인 이야기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과 4학년인 학생분들은 제가 작년에 저에게 그런 피드백을 줬던 본과 2학년 학생과는 다르게 한의학의 장점들을 이미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의학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좀 생기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진료 현장에 나와 보면요. 그 자신감은 더 채워지면 채워지지 깎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진료 현장에 오는 환자분들은 한의학에 대한 호감과 뭐랄까요? 그 신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한의학을 폄훼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들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어떤 사기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콕콕 박힐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한의학의 어떤 그런 장점, 그 다음에 한의학을 믿고 신뢰하고 한의학으로 치료되어지는 여러 환자분들의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리소스로 자리에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면서도 한의학 많이 해줄 수 있는 이것에 좀 기쁨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한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한 걸 다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또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